의사의 최후. 구슬비가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미순 감옥에서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안중근은 전날 밤 고향에서 보내온 옷을 입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수 4명의 경호를 받으며 형장으로 불러나와 교수대 옆에 있는 대기실로 갔다. 당일 입은 옷은 상의와 하의 모두 한국에서 만든 명주 옷이었다. 저고리는 흰색이고 바지는 검은색이었는데 그렇게 분명한 흑백의 대비는 아무래도 몇 분 후면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인의 운명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심금을 잔잔하게 울렸다. 신문에 소개된 안중근 장군의 최후의 날의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안중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명문 전주 사대부 아이들과 토론식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책의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이?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꽃이다가 이삭비 시님의 대표 시인데요. 같이 한번 마음을 여는 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시기를 드릴게요. 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꽃이다. 이삭비. 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인연이란 만남으로 생의 시간을 차려놓고 삶보다 큰 상처를 키 작은 단풍으로 어루만지면 가을은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사랑의 눈빛보다 더 강렬하다. 사랑하고 싶어서 청춘은 이슬의 시간을 천년으로 닦아내고 사랑받고 싶어서 시인은 황금비씨를 가슴으로 쏟아붓는다.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사랑은 가슴으로 만날 때 가장 숭고한 한 송이 꽃이 된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삶도 때로는 아름답지만 사랑의 계단을 밟는 우리는 다 함께 아픈 상처를 사막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처럼 지혜롭고 낙하처럼 떨어지는 햇살 앞에서도 한 송이 꽃으로 승화돼야 한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가을처럼 깊고 붉은 한 송이 꽃이 된다. 깊고 붉은 한 송이 꽃이 된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꽃이다. 자, 혹시 여러분 가슴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정을 나누는 사람, 네, 가슴이라는 것은 정을 나누는 사람이다. 또, 네?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죠? 헌신하는 것. 자, 시인님. 네네. 시인님은 이 시를 쓸 때 가슴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쓰셨나요? 저에 대한 인사부터 하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노상근 박사님은, 관장님은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사대부고 여고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마을에 천사시를 헌정해서 국민 천사 시인으로 알려진 이삭빛 시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의 계절에 여고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가슴 설레고요. 저도 여고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 흑인 여성 해방 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네, 다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벽을 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와 역사를 통해서 가슴으로 사신 분들의 그 생생한 현장을 노상군 전주 안중근 장군 단장님과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인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수상으로는 여성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술훈장도 받아서 여러 활동을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삭빛 하면은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시인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주 서정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전주 안중근 장군 기념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고도관 영웅 안중근 장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중근 장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학생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왜 안중근 의사가 아니고 장군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안중근 뭐라고 배웠어요? 의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장군인가 아시는 분? 영화도 봤죠? 안중근. 네.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려진 데는 우리가 윤봉길 장군이라고는 않죠. 이봉창 장군이라도 않죠. 그분들은 의병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서 천황이라든가 일본군 수뇌부를 처단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장군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안중근 장군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중근 장군은 1907년 다시 말하면 일본과 정미조약을 맺기 전까지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국채보상운동도 뛰어들면서 무너져가는 조선말을 구하려는 학자이자 운동가였죠. 그렇지만은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순종의 이름으로 일본군의 간악한 회의에서 군대가 해산된 다음에 실제로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참모 중장 그리고 안중근 장군은 이삭씨님 독실한 어떤 분이었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캐톨릭이시죠? 네, 캐톨릭 성당. 네. 도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런 분이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미를 처단했는데 본인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쉽게 말하면 적군의 포로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 마지막 순간에 썼던 것도 자기를 일본군 헌병에게 쓴 것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마지막 남기고 사형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비록 독실한 캐톨릭 신자이고 또
또 평화주의자이지만은 대한의 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또를 죽인 거기 때문에 나는 대한의 의병장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의사란 개념은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 맞죠. 안중근 의사란 말이 안중근 의사란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공판 기록에서 당당하게 대한의 참모 중장으로서 이또를 죽였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만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자, 장군이라 불려지는 것은 그는 평화주의자였고 독실한 캐톨릭 신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또를 척결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다. 윤봉길 의사나 이봉 장사는 의병활동보다는 대한 애국단에 들어가서 상징적인 천황이라든가 일본의 모습을 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을까요? 이또 히로부미는 어떤 인물이었죠? 그 당시 일본 천황 다음으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법정에서 진술한 15가지 내가 이또를 죽인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인비와 민씨 세력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흥선대원군 또한 민씨 세력을 경멸하다 못해 죽이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시에는 일본 낭인들이 많고 외관상 흥선대원군과 조선의 훈련대 관람이 또한 목격자를 없애야 하므로 새벽에 작전을 시행하게 되죠. 이 시의 작전을 주도한 주체는 일본 내각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와 미우라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친일신문인 삼성신고사장 아다치 켄조와 편집장 기자들 그리고 구마모토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도쿄제국 대학교 출신의 극우 엘리트 학생들도 많았죠. 일부 일본 분들이 포함되었고 낭인들은 일본 민간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일본 정부와는 무관한 일로 발생하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황후시의 작전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벽 일찍 거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흥선대군이 입거를 해야 하는데 늦잠을 부렸는지 오기 싫었는지 일본군에 의해 흥선대군이 끌려오다시피 하였죠. 결국 밝아질 때쯤에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그렇게 조선에 있어서 세상 최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작전명 여의사령을 실시합니다. 일본 공사관 수비대와 조선의 협력자들이 이끄는 훈련대 병력은 일본 낭인들과 함께 경복궁을 돌격하게 됩니다. 경복궁 입구를 지키고 있던 미국인 지휘관 윌리엄 다이 300여 명의 경비대는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여 무너졌고 살아남은 경비대를 이끌고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낭인들은 조선인 길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고종이 있는 곳까지 들어온 그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고종의 어깨와 팔을 끌고 다니며 능욕했습니다. 고종 옆에서 권총을 남발하며 궁녀들을 심하게 폭행하였죠. 이들에게 고함친 고종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 주저앉히는 무례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종의 아들인 태작은 다른 방에서 머리채가 휘둘리며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았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곳엔 민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경복궁 북쪽인 건축으로 다시 돌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마주친 시위대장 홍계웅과 경비대원들이 이들을 제지했으나 일본군에게 사살당하게 됩니다.
결국 민비가 숨어있던 권천구, 곤영암까지 진격한 그들. 이때 흥선대원군과 훈련된 군인들은 시에 부담하지 않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민비를 찾아다닌 낭인들은 포위망을 좁혀갔는데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왕후가 어딨냐고 고함을 치며 두들겨 팼습니다. 곤영암에 진입한 낭인들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궁녀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녀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도망치는 명성황후를 보게 되죠. 일본의 정식 보고서인 애조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 나아가 왕비를 밟아벗긴 후 국부검사를 하였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소실시키는 등 차마 이 글로 옮기기조차 어렵다. 그 외에 국내부 대신은 참혹한 방법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그들은 그녀를 시해하기에 앞서 능욕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의 문신 황현의 기록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당당하게 나는 조선의 군모다라고 보통 쳤다는 공식 기록과는 달리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나 낭인들이 칼로 내려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에 이불을 덮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결국 조선의 군모 민비, 즉 명성황후는 43세의 나이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네, 1895년 10월 8일 안중근 장군이 법정에서 진술한 첫 번째 내가 이또 히로미를 죽인 이유는 바로 을미년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민왕후를 처단하기 위해서 일본은 여우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그 중에는 동경제대 출신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낭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군인이었고 경찰이었고 신분기사, 이들이 중심이 돼서 몰래 대원군과 민비의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대원군을 경복궁 앞에 끌어다 놓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43살의 민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궁녀들의 몸을 그쪽은 다 처녀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일일이 검사하면서 민왕후를 찾아서 죽이는 대목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만행이죠. 세계 역사상 당나라의 궁궐까지 들어와서 왕비를 살해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미만행의 첫 번째 이유로 내가 이또, 그때 이또는 일본의 수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배회한 사람이죠. 자, 안중근 장군은 이또를 죽인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을미만행을 저지른 일본에 대하여 책임자인 이또를 척결한다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도 15가지 이유를 보면은 고정을 폐위시키고 을사늑약을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 사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을사늑약은 우리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이야기죠. 그게 1905년입니다. 그때도 고종황제는 사인을 안 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외국 노예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07년 전미조약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군대 해산까지 돼버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이또 히로부에게 묻고 있었죠. 아니, 자결하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동경으로 직접 행차하여 전후 폐하 앞에서 사죄하거나 그동안 기어이 일본과 일전하여 항복하고 하세가와 대장이 피는 것만이 이런 미친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전부 군무로 들었고요. 기어의 황제를 폐위시키는 모양이구나. 이 사안은 전적으로 폐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이참에 황위를 황태자 전하께 양해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세요. 내 이놈! 니놈들이 감히 짐을 엿보이고 일국의 왕을 섬기겠다는 것이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대안은 무엇이오? 야, 제게 주의를 명하십시오. 그럼 죽이겠습니다. 총칼을 거두라. 섭리하겠다. 보이죠? 어떻게 말려? 중간에 목기 하나도 건들지 말라. 왕위는 내어주었으나 그는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이그의 밀사를 발인하죠.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고 그 책임으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가 올라가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안중근 장군이 우리 조선을 삼키기 원한 야금야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얼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클라이맥스가 이또를 죽인 게 아니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안중근이 장군이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안중근 장군이 이또를 죽였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새롭게 평화주의자였고 또 실제적으로 동양 평화를 1909년 10월 26일 날 이또를 죽인 이후에 감옥에서 쉽게 말하면 동양평화론을 저술합니다. 근데 이또도 마찬가지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이또의 동양평화는 일본이 중심이 돼서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대항이었지만 우리 안중근 장군이 말하는 동양평화론은 바로 독립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 군을 창설해서 하다는 것에서 차원이 다른 동양평화를 주장하게 된 거죠. 안중근 장군이 1909년 10월 26일 이또 히로부미를 쏜 곳은 하얼빈인데요. 그 하얼빈의 모습을 한번 제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지키려는 조국은 무엇입니까? 어머,
읽어봐요. 그 상황, 그게 아니었죠. 조국이 해방되는 날, 내 아들 딸도 이렇게 즐거워하겠구나 생각했다. 됐네. 아직 감기 걸릴 나이가 아니야. 자네보다 건강하다. 입더금을 본 적이 있나? 사진을 보았다. 사진과 비교해서 그가 입더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 기차에서 누군가 내려 건너나 보다 보았다. 거기 북한 마음 떨어져 있었다. 어떤 자세였는가? 서 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네, 아까 선생님 당신에 있어서 조국은 무엇냐는 그 청년의 이름은 유동화 청년입니다. 18세였고요. 번역을 위해서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에서는 도왔죠. 그는 나중에 결국 대한 독립을 위해서 역시 시베리아의 강가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님도 한약사로서 독립운동가였고 아까 유동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국은 뭐라고요, 이 시인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니까 안중근 장군이 마지막 사형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가족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족사진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고독한 대안에 결국 우리가 경술 북치를 당하고 말았지만, 전 세계에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것을 알리는 아주 계기가 됐죠. 1910년 2월 14일 날,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죠. 사실 안중근 장군은 그 항소가 아니고 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평화론을 작성하기 시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 시인님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땅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죽으라, 참 이 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저는 읽으면서 우리 시인님께서 정말 조마리아 여사의 입장에서 읽어줬는데,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 영화에서도 어머니께서 수의를 만들면서 우는 모습이 영화의 한 대목으로 기억이 날 겁니다. 이삭 시인님, 우리가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1교시를 나눔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어떤 가슴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가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힘들지만 이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랑이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중근 장군이 30살의 나이에 이분이 1907년 연해주에서 대한의원 참모 중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만강을 넘어와서 정과를 많이 올리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본군 상인들과 포로들을
포로법에 의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독립군들이 그 기지가 노출되고 결국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으로 특히 이또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손을 어디요? 단지 끊을 때. 동이 단지를 만들어서 이또가 하얼빈에 온다는 말을 듣고 척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는 동양 평화주의자였지만 그 큰 차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조국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30살. 그래서 남북한, 중국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안중근 장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전주 사대부 학생들 보니까 듣는 자세도 너무 훌륭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윤동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이 우리에게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어둠의 빛을 발하듯이 더 되는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집 그 가슴으로 만난 사람 모두 꽂히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지열 선생님도 같이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입니까? 네. 68? 58? 네, 68페이지입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저도 여기 이사피 시인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한번 마음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꽃이다. 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노크한다. 인연이라는 만남으로 생의 시간을 차려놓고 삶보다 큰 상처를 키 작은 단풍으로 어루만지며 가을은 나뭇빛 사이로 흐르는 사랑의 눈빛보다 더 강렬하다. 사랑하고 싶어서 청춘은 이슬의 시간을 청년으로 닦아내고 사랑받고 싶어서 시인은 황금빛 시를 가슴으로 쏟아붓는다.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사랑은 가슴으로 만날 때 가장 숭고한 꽃이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도 때로는 아름답지만 사랑의 계단을 밟는 우리는 다 함께 아픈 상처를 사막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처럼 지혜롭고 낙화처럼 떨어지는 햇살 앞에서도 한 송이 꽃으로 승화돼야 합니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가을처럼 깊고 붉은 한 송이 꽃이 된다. 네, 좋아요. 목소리가 우리 관장님처럼 너무 좋으시네요. 예. 네, 아나운서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 낭송을 하면서 아까 시인님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어쩔 수 없는 벽, 피할 수 없는 벽. 아마 여러분들이 그 벽으로 올라가는 담쟁이를 생각하면서 그 벽을 높이면 뭐가 된다고요? 다리가 된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 도정환님의 시에 나온 것처럼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물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아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한계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벽이 있을 때 우리 시인님이 준 한마디, 미국의 인권 운동가가 했던 것처럼 벽이 있으면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발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교시 끝났나요? 8분. 그렇습니까? 네. 시인님. 네. 시인님이 쓴 시 가운데 아들을 위한 서시가 네, 아들을 위한 서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인님은 딸이 없죠?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그 시에 한번 시인님이 우리 학생 한 명 나오래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한번 나와줄래? 같이? 와. 네. 원래 서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윤동주의 서시가 유명하죠. 쉽게 말하면 책으로 말하면 서문이에요. 이따가 윤동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윤동주 선생님이 살았던 연희전문학교의 4년 동안은 1930년대의 후반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아마 시집을 이렇게 발간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나온 시가 서시입니다. 그래서 서시가 되는데 시인님도 아들을 위한 서시를 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위한 서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따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겠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위한 서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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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삶을 꽃처럼 살아라. 바람의 친구도 되어주고 봄의 싹으로도 돋아나 꽃과도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라. 영혼이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대.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라. 이는 내 희망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 마음으로 일어서라. 아들아, 아들아, 세상은 네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 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역시 여기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서현입니다. 동아리아 여사처럼 조서현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쁘고 아까 제가 신앙송을 하는데 저하고 눈을 계속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그런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마음으로 일어서라. 저는 이삭비 씨님의 아들을 위한 서시를 읽을 때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벽이 있는 것처럼 수십 번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마음으로 일어서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마음으로 일어서라. 시인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걸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의 그 어머니로서 주는 시집에 항상 첫 번째 줬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피님, 윤동주의 서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이 1929년에 세계 대경제공황이 옵니다. 이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죠. 그래서 만주,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은 중국과의 전쟁을 해요. 청일전쟁이 아니라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발발한 1937년, 38년의 일 때는 모든 자원이 부족하니까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부 다 일본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황국 신민화, 민족 말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 시기에, 즉 1941년도가 4학년이거든요. 41년도에 이 서시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말을 하면 우리말의 교육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시절에 이런 시가 만들어졌어요. 별에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시를 쓴 시기가 아니라 황국 신민 서사라 해가지고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일본 궁중요배, 일본 일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인사를 해야 하고, 또 신사참배, 전주 신흥고등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고창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시 개명을 하고, 윤동주 선생도 결국은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창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42년 2월 달에 마지막 우리 조선을 떠나면서 쓴 시가 창시 개명에 대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윤동주 선생을 독립운동가와 민족신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우리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3.1운동 이후에 창간이 됐다가 1940년도에 폐간이 됩니다. 이제 40년 폐간이 될 정도로 우리말을 쓸 수가 없었어. 근데 그 1년 후에 이런 주옥 같은 시가 나온다는 것은 몰래 정말 어떤 이 시 한 편을 써나갔던 윤동주 선생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조국의 광복이 있을 1945년 2월 달에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옥사하십니다. 28살은 아닌데요. 아까 안중근 장군이 30대라면 뜨거운 가슴으로 조국을 품은 채 돌아가시게 되겠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삭비 씨님이 여러분 시집에 저자 서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와서 자기 이름 한번 해주시고 10분 후에 윤동주 선생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여원 바다의 당근이고요. 바다에서 그대 앞에 있어도 그대가 보고 싶어, 그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워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앞이 캄캄하도록 모르지 홀로 서서 부서져 내리는 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 아픔이 얼마나 찬란한지.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아찔한 외로움 끝에서도 별처럼 소금꽃이 되는 일이지. 고통의 파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일이지.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좀 읽을 때는 좀 천천히 읽으면 좋겠어요. 그대 앞에 있어도 그대가 보고 싶어. 그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워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앞이 캄캄하도록 오로지 홀로 서서 부서져 내리는 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 아픔이 얼마나 찬란한지.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아찔한 외로움 끝에서도 별처럼 송꽃이 되는 일이지. 고통의 파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일이지. 이 시를 아연이라는 가수가 아연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하고 이삭비 TV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비 시인님이 박사과정을 들어가니라고 한 3년 동안 이삭비 TV를 치면은 시,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잠이 안 올 때 들어오면은 노란노란 이야기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비 TV에 이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삭비 시인이 많이 적어보시고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이들이 지금 한 곡 해주세요. 노래 한 곡 하고 시작을 노래는 저기 감독님 촬영을 하고 계시는 네. 장로님 네 잘하시는데 우리 노 회장님 아무튼 제가 장수고 교장일 때 아이들이 복면고함을 했어요. 빌랑스 보고 노래를 하래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래서 새그마으로 한 대 먹은 적이 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무슨 노래죠?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데는 못하시는데 여기는 욕으로서 그런지 엄청 잘하시네요. 와. 그 나훈아의 사랑 처음 해주세요. 제가 나훈아의 사랑을 저희 아들들 키울 때 불렀던 건데요. 제가 한번 그거 조금 불러본다고 시키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사랑스러운 사대부고 감사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이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지만 졸업반인 4학년 때 그러니까 1941년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결심했죠. 정주용 시인의 추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창시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아픔이 별에는 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별에는 밤이 쓰인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 7일 날 태평양 그 전 11월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국가 총동원령이 내리고 지원병, 학도병 이런 우리 끌려가는 젊은이 징용, 징병 또 우리의 정신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북한도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 바로 시가 별에 있는 밤이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역절이죠. 그 대목은 같은 대학교 2년 후배이자 5살 후배인 정병호 박사가 그 별에 있는 밤이라는 시를 처음에 듣고 선배님 이 시가 너무 슬프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나 연이 그 후배 정병호 박사의 그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마지막 면이 붙어있죠. 별에는 밤 시 교과서에 나와 있나요? 그래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이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나 말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쓰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밤을 새어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여기까지가 윤동주 시인이 처음 썼던 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너에다. 윤동주 시인께서는 조국의 광복이 되기 6개월 전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정확한 사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닷물을 주입되는 등 생체 실험은 희생자로 그 건강한 우리 윤동주 선생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순국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 조사관의 질문에도 나는 대한 독립의 독립운동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태어난 날짜가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가 2월 16일 되다 보니까 나이가 좀 혼돈이 와요. 딱 태어난 하루 만에 2살 되잖아요. 그래서 뭐 28세라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청년 윤동주, 청년 안중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전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 강의를 원해서 왔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인간들이 인공지능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갈 때 김수환 주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큰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학생들로 눈동자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이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이름이 많이 나오죠. 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창시 개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달리 이 시에는 어머니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까 유동화 청년이 선생님 당신에서 조국은 뭐냐 올 때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윤동주 선생님도 시에서 실표를 찍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시인님 어머니는 뭐라고요? 시입니다. 어머니는 시입니다. 가장 네. 아름다운 시. 네, 가장 아름다운 시가 어머니입니다. 계속 시표가 없이 길동이, 서동이, 맷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가 아니잖아요. 그 쉼표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는 아까 조국이자 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지금은 당연히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시 개명을 하고 황국시민 서사라는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때 배웠더라면은 황국시민 서사를 황국시민 서사 신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을 아침마다 여러분들 있지 와타쿠시 도모와 아이비 폰네이스 분노 신민의 아리나츠 私は韓国人ですか? 하나,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있지 와타쿠시도 모아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네, 신민 대 아리마스. 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니 와타쿠시 도모와 코코로 아와세테 테노 헤이카니 투키오 주쿠시마스. 셋,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산 와타쿠시 도모와 링쿠라렌 시테 리파나 츠츠의 코쿠민토 나리마스.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 지금 당장 여기서 기어 침 뱉은 거 먹어 이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얼마나 치욕이겠었습니까? 치욕이게.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1937년 중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이때 난징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는 한반도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병참 기지화해서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징용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의 폭격기 중에서 그냥 연료를 싣고 가서 그냥 비행기가 함대에 부딪힌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작전이 나오죠? 자, 일본의 우리 군대가 비행기 조종사가 돌아오는 기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가서 일본의 함대, 그 미국의 함대가 그대로 산화하는 거. 그럼 안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힌트를 준다면은 이게 일본 말로 신이 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 한 명이 내일이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미국 함대에다가 가서 부딪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청년이 자주 가는 일본인 식당에서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옵니다. 제가 고양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내일이면 이제 이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미국 함대에 부딪히고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고양이 노래. 아리가.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그는 바로 조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 젊은이들이 일제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수없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성이함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5년 동안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제가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독립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제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고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강대국 10개국이 있는데요. 지금 10개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오로지 한 나라가 추가됐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안중근처럼 또 윤동주 선생처럼 가슴이 따뜻하게 살던 사람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AI 주권도 물론 격차는 심하지만 세계에서 3대, 4대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도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 AI로 가면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이런 위대한 나라를 끌어온 데는 바로 누가? 여러분 같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이끌어왔다는 거죠. 어둠일수록 빛은 더 멀리 보입니다. 이삭비 시인님의 그 시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세요. 시. 이삭비 시인님 한번 찾아줄까요? 몇 편인가요? 한번 나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나오라고 그러죠, 학생아?
저쪽 학생하고 저쪽으로 우리 친구 한번 함께 읽어볼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같이 읽을 친구. 아, 괜찮아요. 또. 네, 나오세요. 네. 네, 33페이지입니다. 네. 아니, 글씨 아니고. 네. 15원인데, 죄송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네, 시원. 시. 어떻게 되죠? 1517 이서연입니다. 네. 시. 내 모습이 먹구름이라고 난 포기하지 않아. 버거움은 가장 힘들 때 신이 주는 선물.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야.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어둠이 어두울 불살라 빛을 만들어내는 꽃책의 향기를 고독한 이에게 푸르름을 음악 같은 빗방울을 보면서 내게 알려가는 거야. 저 들판에 흐르는 강물 소리로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으로 때론 대적을 무찌른 장군처럼 바다 같은 의젓함으로 내게 다가가는 거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야. 아픔이 쌓여 지탱할 수 없을 때, 사랑마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신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 시작이란 걸 잊지 마. 우리 친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라는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 제목. 그 다음 내 모습입니다. 시작. 내 모습이 먹구름이라고 난 포기하지 않아. 버거움은 가장 힘들 때 신이 주는 선물.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야.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어둠이 어둠을 불살라 빛을 만들어내듯 꽃책의 향기를 고독한 이에게 푸르름을 음악 같은 빗방울을 긁어서 내게 달려가는 거야. 저 들판에 흐르는 강물 소리로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으로 때론 대적을 무찌른 장군처럼 바다 같은 의젓함으로 내게 다가가는 것. 아픔이 쌓여 지탱할 수 없을 때, 사랑마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신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 네. 예. 자, 저희 꽃 떨어지면 어때요? 꽃 떨어지면 네. 꽃 떨어지면 예뻐요. 역시 여기는 참 요거라서 감수성이 참 뛰어납니다. 시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꽃 떨어지고 나면 아프잖아요. 죽음이라고 생각할 건데 꽃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고생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전주 의성동 천사마을이 있습니다. 천사마을은 지금 21년 동안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기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스스로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삶을 살 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베품과 나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지금 누구죠? 아주 로마의 휴일 티파니 아침으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대목은 어느 대목인가요? 마지막 암 판정을 받고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젊었을 때의 오드리 헵번도 아름다웠지만 멋지게 늙어가는 오드리 헵번.
나누는 생활을 했던 오드리 헵번. 자, 그가 한 말 중에 우리에게 we have two hands, one for yourself, the other for others. 우리에게 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이다. 예. 여러분에게 두 손이 있는 것은 for yourself,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얼굴 없는 천사, 양손을 펴고 날개를 퍼덕이면 알게 되지. 이삭빛, 빗방울이 밤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어느 한 남자가 가슴에서 꺼낸 밥 한 숟가락을 나눠주면서 노송동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네. 따뜻한 종소리 눈송이처럼 퍼붓던 어느 해부터 해오름을 오르내리던 천사의 날개가 행복이 되어 쏟아지면 노송동 사람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 모두가 날개옷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지. 그 어느 한 남자의 뜨거운 날갯짓은 세상 사람 모두의 뜨거운 밥으로 생명의 입맞춤이 되었네. 천사의 소리 알아듣고 싶은 자는 노송동에 와서 해가 떠오를 때 양손을 펴고 날개를 퍼덕이면 알게 되지. 왜 양손을 펴야 하는지, 왜 가슴으로 밥 한 숟가락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시인님, 이 시가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전주 노송동 한옥마을 옆에 있는데요.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마을에 있습니다. 얼굴 없는 마을이요? 네, 네, 얼굴 없는 천사 마을입니다. 네. 네. 그 노송동 동사무소에다가 해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전화 한 통이 불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 부분에다가 돈을 넣고 할 테니까. 근데 한 번은 또 그 돈을 노려서 훔쳐간 적이 있었죠. 바로 범인은 잡혔습니다만은 이걸 해마다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대기했다가 그런 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얼굴 없는 천사는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대리점통을 포함해서 이 돈을, 노송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해오름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써가지고 동사무소에 이 시가 헌정돼 지금은 다 재개발 때문에 일부 구간은 벽화 구간이 없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얼굴 없는 천사를 쓰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꽃이다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윤종주 시인님의 서시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사랑에 빠져서 정말 저랑 어떻게 이렇게 같을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인일까? 너무 막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시의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일기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일기가 저의 2배가 됐어요. 일기 쓴 그 책처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게 되게 만드는 윤동주 시인님의 그런 시의 정신이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죠. 그러다가 2번째 이유는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어린 왕자를 딱 읽었는데 너무 이 시도 이 동화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샘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상만 보고 살았는데 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윤동지 씨는 이런 정신을 이어갔다가 어느 날 여성 사업가에게 제가 10년 전에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네. 10년 전에 당신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SNS에.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성 사업가인데 굉장히 남편하고 결혼 한 30대 중반 정도인데 지금은 50대 저랑 비슷한데요. 그때 남편에게 폭력과 그다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업가였으니까 한 20억 정도 빚을 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 사업가가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딸 하나 있는데도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 책 이런 것들은 자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 시, 치부 그리고 산책 아닌 거야. 이렇게 멋내고 이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시하고 인문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사업가가.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죽으려고 집에 책을 정리를 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어느 시인의 시가 있더래요. 그 시가 어머니라는 이삭빛의 눈물이라는 시였는데 가로 열고 어머니. 신이 가장 아픈 시간에 별이 뜬다. 신이 가장 슬픈 시간에 별이 뜬다. 내게 가는 길은 별을 마주보는 일이다. 이런 시가 있더래요. 그래서 괜히 제가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런 처음 시를 접하고 막 감격이 왔듯이 이분은 더 강하게 왔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를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SNS를 찾아봤더니 이삭빛이라는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시를 그리고 대중적인 시를 써야겠다. 저는 전에는 문학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현실 고발성.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교수들이 상을 많이 줬거든요. 문학상, 돈을 받는 상. 이러다가 이제 제가 상을 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상은 탔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 울리는 이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꽃이다. 그래서 이 시는 10년 전에 쓰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주위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지 한 2008년인가 10년도에 해운음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시간도 안 해서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얼굴 없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여성 사업가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잠깐만. 그게 한 백어 그 거지가 국어를 청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 도와주는 분이. 근데 약간 관점을 달리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되는데 관점 바꾸기란 내용으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I'm right. Please help me. What did you do to my son? What did you do to my son? I wrote a statement in different words.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자, 좀 간단한 영상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please help me가 아니고 같은 표현이라도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인데 I can see it 나는 그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시인님 이건 어떤 의미가 된가요? 네, 시에는 낯설기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시인데요. 일반 우리 교수님들이나 똑똑하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거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지입니다. 그럼 팩트는 정확하죠. 그러나 이게 돈도 그리고 결국은 사람도 다 잃게 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말을 시어로 하면 굉장한 구와 사랑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송하는 우리 이삭비 시인과 현석 시활동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같은 동급이 됩니다. 아까 전에 것은 권력과 힘, 나 돈을 도와줘. 그러면 나도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럼 어떤 권력 관계나 평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평등이에요.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아픔을 함께 느끼자는 거죠. 그럴 때 사랑과 그다음에 가슴으로 만날 때 또 다른 희망의 싹들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꽃의 향기처럼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했던 것처럼 벽을 다리로 바꾸는 삶처럼 자기가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언어를 바꾸게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 대신에 좀 늦더라도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로 바꿀 때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시인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단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사를 킵을 이용하는 킵. 킵의 의미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쓴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킵어 다이어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생각이 바뀐다 하더라도 메모하고 습관하고, 두 번째는 아까 책들을 통해서 경이로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사막 어딘가는 샘이 숨어 있을 거라는 좋은 생각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3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이제 세상은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향기를 낼 때, 저는 가로 3개를 넣고 특강을 할 때, 자, 이 학부모님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게 아니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생력이에요. 자생력.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빛 속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자생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이니까 그 시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더리 오프라 인프리 이야기 좀 한번 해줄까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기를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성찰, 반성 이런 의미로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쁘고 또 시대에도 따라가야 되니까 저는 긍정적인 언어, 오늘은 두 줄 정도만 일기를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이 오늘 내가 한 두 가지 잘한 것만 일기를 쓴다고 해도 빠지지 않고 쓴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오프리인프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를 매료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네, 심장이다. 이 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제어버를 쓴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인데요. 그 오프라 인프리가 이렇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죠? 앞에 여성, 미국 흑인 여성 해방운동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43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분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지도롭게 잘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더 풍성한 길들이 열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부는 잘하지 않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밀고 나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지금도 많이 잎새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 나이에도 흔들리고 있지만 윤동주 시인님처럼 한 가지는 중심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 학교죠? 네, 어떤 하박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기회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주고 그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이렇게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떨고 왔는데 네, 그냥 눈으로 다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한 번씩 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까?